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챕터, 오늘 총 5가지 챕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흥부인 세력인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얘네들이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단 위화도 해군으로부터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조선이라는 걸로 호칭을 바꾸고요. 국호를 바꾸고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몰수한 토지를 뺏어서 이것을 관리들한테 줍니다. 내가 우리 편인 관리들한테 토지를 줘. 즉, 자본, 물자를 대준다면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이렇게 정치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과전법을 실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건파였던 정몽주를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조선 건국이 단지 국호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부패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걸 일단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신진사대부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할 게 바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유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즉, 성리학이 국가를 이끄는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억압당하고요. 이제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여성의 생활 등 다양한 문화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몰수한 땅을 관리들한테 줌으로써 또는 백성들한테 줌으로써 이 토지를 개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여기에 이렇게 과거제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과거제도에서 한번 하겠지만 이때부터 조선은 가문의 배경이 아니라 실력이 중시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한양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한양으로 간 이유가 일단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도 좋고요. 한강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교통에도 편리하고요.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려 때부터 풍수지리설로 이 한양은 완벽한 땅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조선의 왕들 계보를 좀 정리해보면 태, 정, 태세, 문단, 세까지 있잖아요. 오늘은 세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까지 할 수 있네요. 아까 태조 있었고요. 그 뒤에 정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종의 아들이 바로 이 태종이라는 사람인데 태종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킴으로써 정도전과 어린 세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방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자 형의 또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킴으로써 자기가 태종이 돼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태조 때 제가 이 사람이 요동정벌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동쪽을 정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쪽이라면 어디예요? 맞아요. 바로 명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이 태조 때 살짝 어색했는데 태종 때 기억할 것은
바로 4대 교린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명과 4대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명에 그걸 지위를 인정해주고요. 대신 조선은 실리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명 중심의 동아시아의 그런 정치, 정세에서 좀 안정적인 위치를 꾀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왜 4대 교린 정책이냐? 일본이나 여진 같은 애들한테는 교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종의 4대 교린 정책이 이제 조선의 외교 정책으로,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태종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자기가 어쨌든 누군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한테 왕권을 집중시키는 게 이 태종의 목표였습니다. 우선 사병을 제거함으로써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킨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척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통치 제도를 고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버리고요. 국왕 중심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패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조세를 완만하게 걷기 위해서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신분증처럼 호패를 배급하는 거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아들 세종이 나옵니다. 세종은 유교 정치 그리고 영토 확장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아까 태종이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왕권이 안정되었다라는 거와 같이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건데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교 정치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안과 밖으로 굉장히 여러 일들을 했는데 안에서 한 일들을 먼저 보자면 집현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이 함께 토론한다라는 경연이라는 걸 사게 되는 게 경연의 반대말은 서연입니다. 서연은 세자와 신하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는 이런 걸 말하면 되는 거고요. 예법을 유교식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럼 바깥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선 외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종무라는 사람한테 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토벌시켜 버리고요. 자, 여기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라는 것을 잠깐만 볼게요. 완전히 박멸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토벌한 거지 박멸은 아니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강경책이에요. 제가 아까 누구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냐면 태종 얘기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태종이라는 사람은 4대 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4대 교린 정책이란 당근과 채찍과 같습니다. 얘네들이 일본 여진한테는 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한테 우선 강경책으로는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 섬을 토벌시키게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하였고요. 회유책으로는 부산포 등 3개의 항구를 개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교류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사군 육진 정책은 여진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진족을 좀 몰아내 버립니다. 누구를? 최윤덕은 압록강을 막게 하였고요. 김종선은 두만강을 막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되는데 남쪽에 살던 그런 백성들을 이 사군 육진에 오게
이주하게 함으로써 국경선을 확정시켰다라는 것까지 세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죠. 대표적인 이유가 훈민정음 창제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와 이때 과학과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였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다음에는요, 문종인데요. 문종은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이 즉위를 하는데, 단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어요. 왜냐면, 문종이 3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왕위에 올라야 했기 때문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는데요. 아까 세종 때, 여진족, 정벌에서 사군 육진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압록강은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최윤덕이었고요. 두만강이 김종서가 맡았다고 했는데 이때 이 김종서가 단종 때 즉 이제 실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 실권을 장악해 버리는데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세조가 아니라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조가 되거든요. 얘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종서를 제거해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개유정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개유정난은 누가 일으킨 거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즉 세조가 김종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이 바로 개유정난이구나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유정난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이 왕위에 오른 세조는요. 이때 단종 때 자기가 그 김종서를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잖아요. 이때 단종의 복귀를 원하던 사육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육신들을 제거하고요.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 세조한테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조가 실시한 경국대전 편찬은 나중에 성종이 완료시키게 됩니다. 완성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완성시켰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지만 끝내지는 못했다. 완성은 누가 했다? 성종이 했구나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 경국대전의 편찬의 이유는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이 경국대전이 그럼 뭐냐? 바로 법전입니다. 경국대전은 뭐다? 법전이다. 법전이라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이 세조는 국방을 정비하고요. 과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전법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성종은 훈고와 사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성종은 세조 이때부터 한명회라는 사람은 세력을 키워왔어요. 이 한명회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훈고파고요.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 즉 살인파를 등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방적으로 정비한 거는 세조였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경국대전 완성이 성종이다. 자, 이로써 조선은 유교 중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치체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까요? 이때는 국왕한테 집중된 즉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하였는데요. 그걸 좀 더 샅샅이 살펴보자면 제일 위에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삼정승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육조가 있어요. 얘네들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홍문원.
홍문관 이렇게 있는데 사관원은 왕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애들이었고요. 사관원은 사헌부는 관리들을 견제하고 잡아내는 그러한 부서였고요. 홍문관은 왕의 정치를 자문해주는, 즉 삼사는 국왕과 관리를 견제해주고요. 권력의 독점이나 남용, 부정, 부패를 막아주는 애가 바로 삼사였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옆으로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승정원, 의군부, 춘추관, 한성부가 있습니다. 각각은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의금부는 범죄를 담당하는 애들이었고 춘추관이라는 애들은 역사 편찬을 담당하였고요. 한성부는 얘네들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아까는 주방행정, 중앙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도인 한성을 제외하고 8도로 나눕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눠요. 그러면 이 도가 있잖아요. 도를 누가 담당하게 하냐? 관찰사라는 것을 파견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는요, 부, 목, 군, 현으로 나누면서 수령을 파견시키면서 얘네들을 담당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모든 고을의 수령을 파견하였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가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는 수령보다 아래에 있는 애인데 수령을 도와주는 애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행정 실무를 처리하는 아이로서 육방으로 나뉘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향리는 육방으로 나뉘어서 행정실무를 처리하였다라는데 얘는 고려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고려와 조선에서 향리를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고려에서의 향리는 약간의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의 세력가 느낌이라면요. 조선에서의 향리는 약간 하급 관리? 무보수일 때도 많았어요. 어쨌든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에 초점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 고을에는 양반들이 자치적인 기구로서 유향소라는 것을 조직하는데 양반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령의 자문에 이제 응하고요. 또는 수령과 향리의 부정부패 이런 것을 신고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유향소구나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사 조직을 좀 보자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뉩니다. 자, 중앙군 하면 기억해야 될 거는 오위이에요. 오위. 잠시만요. 오위. 자, 그래서 이 중앙군은요, 왕을 지키고요. 또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방군은 일단은 병영과 수영을 설치합니다. 병영이라는 것은 육군 기지를 뜻하고요. 수영이라는 것은 해군 기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병영과 수영을 설치하고요. 요걸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함으로써 얘네들을 지휘하게 하고요. 봉수제를 마련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제도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신진사대부 하면은 성리학, 성리학 하면은 유교, 즉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리를 키워내는 것이 이때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 유교 경전을 익힌다는 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유교에 친해지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서당에 갑니다. 서당에 가고요. 청소년기에는 한성의 사부학당 또는 지방의 향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조선은 고을마다 한 개씩 이 향교라는 것을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였어요. 자,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데가 바로 성균관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외국어나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였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외국어나 또는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법학 같은 거는 기술학으로 분류가 돼서요. 이때 당시에는 천대받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인이 대를 이어서 공부를 하였고요.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제공하였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거 제도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가 되려면요. 과거 시험은 필수적으로 봐야 했어요.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은 필수적으로 봐야 했고요. 천민만 아니면 모두가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다. 그리고 과거 제도는 3년마다 실시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가 있는데요. 문과는 문관을 뽑는 애들이고 무과는 무관을 뽑는 애들이고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애들인데 보통 제일 중요했던 게 문과였고요. 주로 양반이 응시했고 문과가 양반이 응시했고요. 무과는 보통은 이제 상민들이 응시 가능했고요. 잡과는 보통 중인들이 응시했고요. 자, 고려와 마찬가지로 음서와 천거로도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 시험은 봐야 했어요. 즉, 고려 때보다 이 음서와 천거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대상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중요시했던 시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음서와 천거를 통해서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